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문연구원에서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본업은 이제 천문학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천체 물리학을 하는데 뭐 블랙홀,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도 하고 뭐 저 천체 분광학이라는 것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또 옛날 별자리도 연구했고요. 뭐 옛날 성도, 그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관측했던 천문 현상 같은 거를 계산해보고 하는 일도 좀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을 뉴턴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로 보이는데 제 눈엔, 그리고 부모님들 같이 오셨는데,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배우면은 간신히 좀 알아들을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수학 같은 게 좀 나오는데, 그런 어려운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옛날에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회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뉴턴의 사과라고 이제 하면은 다들 잘 이해를 하실 테니까 이제 제목에 이렇게 적었는데, 방금 사회자께서 사과하면 누구 떠오르냐는 말을 이제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 이름이 사과잖아요, 애플. 근데 그 애플을 보면은 이렇게 사과처럼 했고 이파리도 하나 달려 있는데 옆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현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창시한 사람이 이제 튜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 사람이고 케임브리지 대학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전쟁 중에 뭐 무슨 하여튼 개인적인 이유로 사과에 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뭐 기념하는 의미에서 애플 회사의 로고를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전에 또 유명한 건 역시 이제 뉴턴의 사과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뉴턴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왜 천체들이 왜 도망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붙들려서 돌고 있나 생각을 하다가 머리 위에 있던 사과가 뚝 떨어진 걸 이제 맞고, 사과가 떨어지듯이 저 달도 뭐 다른 천체들도 지구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중력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뉴턴의 사과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누가 지어낸 얘기라고도 하고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뉴턴이 그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하는 건데, 그거를 발견을 한 것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 그 발견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증한 책이 프린키피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책이에요. 근데 원래는 길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라틴어로 원래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리라는 말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그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그 책을, 그 원리가 라틴어는 프린키피아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책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간단하게 부르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책은 그 1640
아니죠. 1666년에 발명해가지고 책은 한참 20년쯤 후에 쓰거든요. 1680년경에 이제 쓰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학생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을 보통 좀 이게 귀족들만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그 책이 어려우니까 같이 읽어주는 과외 선생이 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캠브리지 대학에는 교수들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우리는 교수님 이러잖아요. 그 교수가 영어로는 프로페서인데,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프로페서는 그 위에 있고, 맨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조교수나 이렇게, 조교수, 부교수, 우리는 교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교수. 근데 그 처음 젊어서 교수 되면은 이제 조교수가 되거든요. 그 조교수를 리더라고 불러요. 책을 같이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책이 그래서 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근데 학생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게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그 뭐라고 하지? 학기 말에 보는 진급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진급 시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뭐 수능이죠. 수능이나 이런 거라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은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뉴턴은 나름대로는 자기가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그거를 또 적용을 쓰면은 되게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그걸 줄이고 학생들이 잘 알 것 같은 그 전에 배웠던 기하학 이런 걸로 풀었어요. 그게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10년쯤 전에 거기에서 한 1년 살았는데 캠브리지에 갔더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캠브리지에 갔더니 이 뉴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이 아니고 뭐랄까 신이에요. 신. 이 뭐랄까 과학의 신, 학문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뉴턴이 있던 대학이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대학인데 그 안에 성당이 있어요. 채플. 그래서 성당 안에 이렇게 거기에 되게 유명했던 교수들이나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저 가운데에 딱 뉴턴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뉴턴은 이제 곳곳에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프린키팔 출판하고 좀 있다가 이제 유명해진 다음에 바로 영국의 국회의원이 됐다가 조폐국에 가서 동전 같은 거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죽어가지고 그 영국의 이제 국립묘지라고 하죠. 우리가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황제가 대관식도 하고 황제가 아니지 영국 국왕이 얼마 전에 이제 찰스 왕세자가 이제 대관식 했잖아요. 거기 웨스트민스터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그 성당이 사실은 무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 기둥이라든지 이 바닥에 다 뭐라고 막 새겨져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거기 묻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주 옛날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위에 이제 성전 기둥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부터 시작된 거라는데, 예, 그렇게 그래서 뉴턴은 죽은 후에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왕이나 이런 사람들 묻히는데 이제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국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과학의 신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이렇게 책에서 보면 뉴턴이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한 모습에 익숙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뒤에 좀 있었는데, 예. 이런 모습인데요. 저것은 이제 뉴턴이 제 나이 때, 중년의 뉴턴이고요. 좀 늙었을 때. 제가 늙어 보이지 않죠, 좀. 그런데, 물론 옆에 아인슈타인도 좀 늙었을 때, 노인일 때 사진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동상의 사진은, 동상을 보면은 늙어 보이지 않죠.
이거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할 때를 아마 동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있는 게 유라시아 대륙에 있죠.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우리는 동쪽 끝에 있고 저쪽 서쪽 끝에 가면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있고 그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한반도가 호랑이나 토끼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영국도 잘 보면 토끼처럼 생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에 있는 도시를 보시면 축구팀이 생각나죠. 저도 사실 그런데 독일 지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근데 캠브리지에는 유명한 축구팀은 없어요. 제가 갔을 때는 캠브리지 유나이티드라고 5부 리그 팀이 있었고요. 지금은 승격에서 3부 리그 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이 캠브리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여기가 아마 대구쯤 되겠죠. 대구. 여기가 뭐 부산이나 그 위에 양산이나 좀 되면은 여기가 대구고요. 그 위에 있는데 링컨이라는 링컨셔라고 부르죠. 영국의 뒤에 셔는 이제 우리로 치면 군이에요. 그래서 링컨 군.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리버풀이 있고요. 리버풀이 인천이죠. 그러면 맨체스터는 서울쯤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풀 아세요? 리버풀? 예, 리버풀 어떻게 아세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맞죠? 축구. 예, 축구에 샬라가 있죠. 샬라.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맨체스터는 여기 있고요. 뭐 맨체스터 시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리즈 유나이티드 여기가 옛날에 다 공업지구여가지고요. 여기가 유명한 도시들이고 중국의 이 중간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미들스브로라는 도시가 있죠. 미들이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링컨셔가 있는 거예요. 미들스브로에 우리 이동국 선수가 가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 링컨셔에 가시면은 여기 캠브리지가 있고 피터보로 유명하지 않은 팀이죠. 팀 자꾸 얘기하네. 여기 그레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한번 가봤는데 저기에는 이제 여기서 같이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정치가가 여기서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너는 농사나 지어라 이랬는데 삼촌이 캠브리지에 다니고 있어서 뉴턴은 똑똑하니까 캠브리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캠브리지를 가게 됐죠. 그래서 가까운 데로 이제 마차 타고 갔겠죠. 거기서 이제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1664년에 이제 혜성이 나타났고 65년에 패스트가 번졌어요. 우리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돌아갔어요. 대학이 문을 닫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뉴턴의 생가입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2층 집이었는데 이렇게 재밌어요. 여기가 이제 탁자도 있고 이 바닥이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은 지프로 이렇게 돗자리 짜가지고 그걸 멍석이라고 하잖아요. 멍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저 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집 밖에는 이제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여기 뭘 둘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사과여서 둘러놨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여기 퀸 엘리자베스가 여기 방문했을 때 여기서 기념식수를 한 거라 둘러놨다고 하더라고요. 기념해서 둘러놨다고.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사과나무가 많은데 뉴턴의 머리를 때린 사과나무가 어느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400년 전이라서 350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있던 사과나무는 다 죽고 그 후손들 사과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국에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과 먹으면은 맛있잖아요. 이렇게 다 날로 생으로 먹는 사과잖아요. 근데 그 유럽에는 그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사과가 있거든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이렇게 끓이거나 구워가지고 먹어야 되는 사과가 있어요. 그거는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날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근데 이 사과나무는 그냥 먹으면 맛있는 사과가 아니라 요리를 해야 되는 사과였어요. 맛이 없는 사과.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이제 몇 개 가지를 좀 끊어다가
몇 개 심었죠. 그래서 저 카이스트에도 하나 있고, 뭐 국립 어디 과학관에도 하나 있고 막 그런데 아마 광주 과학관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이게 뉴턴의 집인데 이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이제 2층에 있고요. 여기가 정문인데 요 정문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서 아이삭 뉴턴이라고 돼 있고요.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써 있었겠죠. 여기 보면은 뼈다귀가 2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저것이 뭐냐면은 양뼈예요. 왜 이제 보통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가문의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암스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암이 이제 팔이 암인데 이때는 이제 무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방패 있죠. 기사들이 방패 딱 있으면은 여기 방패처럼 생겼잖아요. 그 방패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기사야. 그래서 이게 이제 뉴턴 아버지가 그 집안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면 양을 키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뉴턴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영국 국왕이 너희 가문을 이제 그 다음에 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자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자기를 주면서 가문의 휘장을 이렇게 해서 했어요. 너네는 양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양 모양으로 양뼈를 주겠다 해가지고 줬어요. 자기 영국 왕실은 그 문양이 뭐죠? 모르세요? 영국 동전 같은 거 보면 이게 나오는데 방패 모양으로 해서 사자 3마리가 이렇게 있죠. 자기들은 사자고 그다음에 웨일스는 뭐고 그다음에 저 위에 스코틀랜드는 또 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웨일스가 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스코틀랜드는 용 같은 건데 빨간 용 이런 게 돼 있고 이렇게 자기들은 그 세 나라를 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자기들은 사자로 막 왕관 쓴 사자 이런 거 해놓고 뉴턴한테는 뼈다귀 2개를 준 거죠. 예,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뉴턴이 유명한 건 아무래도 과학 그 중에서 이제 중력이라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흑사병이 돌아서 집에 내려간 김에 그 해에 1665년에서 6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666년에 이게 프리즘으로 햇빛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고 그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을 또 나눠봤더니 안 나뉘더라.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놓은 빛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이렇게 단위로 쪼개질 수 있구나. 그것들로 돼 있구나 한다는 걸 알아냈고, 미적분학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시게 되는데, 예, 그런 거 이제 수학에서 발견했고, 사과나무 중력을 발견했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F는 ma,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요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해를 뭐라고 하냐면은 기적의 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이 많은 거를 다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의 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905년이에요. 190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 한 해에. 근데 나이도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 때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광전 효과는 이렇게 쇠판에다가 빛을 쪼였더니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더라. 그런 거거든요. 이제 빛이라는 게 이렇게 쇠에 전자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가서 때려서 나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의 세기라든지 아니면은 빛의 그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에너지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무슨 이렇게 임계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의 세기와 에너지가 아니면은 전자가 안 튀어나가더라.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그 설명을 했죠. 그래서 빛이 양자로 되어 있다. 요즘 유행하는 이제 양자역학의 그 양자죠.
그 양자라는 거는 그래서 1901년에 프랑크라는 독일 학자가 개념을 이제 말했는데 뭐 얘기가 복잡한데 그거를 이제 이런 효과로 뭐랄까 양자라는 걸로 이런 효과 이런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를 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물 같은 데다가 뭐 예를 들면 꽃가루 같은 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둥둥 물에 떠 있으면은 가만 놔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막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조그만 그런 꽃가루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 물을 이루는 분자들이 그 꽃가루 분자를 자꾸 때리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움직인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대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물리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 이게 얘기하자면 뭐 또 1시간짜리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공식은 이거잖아요. E equal MC 자승 MC 스퀘어. MC 어떤 질량은 에다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은 에너지다라는 건데 저걸로 이제 나중에 원자폭탄 같은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도 기적의 해. 근데 이제 1905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올해가 1923년이고 뭐 88 올림픽 하면 1988년이고 뭐 우리 6.25 전쟁하면 1950년이고 이렇죠. 그래서 별 느낌이 없는데 이 해를 이제 광무 5년 이렇게 광무 9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확 뭔가 오죠. 광무 9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 해는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했어요? 한국은 1905년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 이토 히로부미 학생들 많이 헷갈리죠? 이토 히로부미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 토요토미 히로부미라고도 하고. 우리 저희 나라를 뺏겼잖아요. 1905년에. 다 뺏긴 거죠. 뭐 완전히 뺏긴 건 1910년이지만. 근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런 걸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666년은 언제냐면 조선 현종 때거든요. 태종태세 해가지고 해보시면 현종이 누구예요? 효종 아들이잖아요. 효종은 누구 아들이냐면 인조 아들이고 인조 요새 저기 어제도 제가 봤는데 텔레비 드라마 하던데 연인의 그 왕이 인조잖아요. 그죠? 삼전도에서 그 현종 다음이 누구예요? 제 생각엔 숙종 같은데 장희빈. 숙종 때고 그래서 뭐 고무렵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쪽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쪽에서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프린키피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읽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또 어느 분이 박병철 씨인가 어느 분이 번역서를 내셨어요. 저거를 원래는 3권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한 권으로 번역서를 내셨는데 원래는 한 20몇 년 전에 1998년인가 7년인가 2000년대 초인가 지금 한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한글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읽기가 읽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분이 그걸 읽겠어요. 두꺼운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수학을 이렇게 풀어 쓴 거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은 비슷하게 썼죠. 근데 여기 제가 이 책을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표지예요. 거기에 뉴턴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영국 분이 이제 그린 건데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우리가 뉴턴의 중력이 모든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렇다는 거 아는데 그것이 어떠한 데 사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작년이었나?
저 달에다가 뭐 하나 쐈죠. 다누리호였나요? 예, 달에다 로켓을 쐈어요. 그 로켓가 달로 어떻게 하면은 잘 갈 수 있나 이런 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보세요. 그러면은 저 그 그림이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대포를 엄청 계속 세게 하면은 점점 세게 하면은 이제 지구를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달로 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폴로 우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리즘에다가 햇빛을 해봤더니 빨주노 접한한보로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초록색만 딱 골라가지고 구멍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해봤더니 얘는 다시 이렇게 분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 빛은 이렇게 몇 가지 요소로 돼 있다 하는 걸 알았고요. 여기 뉴턴이 앉아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뉴턴 집이었죠. 그 위에 밑에 여기 이제 사과나무 밑에 어린 뉴턴이죠. 이렇게 너무 어린데 저거는 복장이 사과가 떨어져 있고 여기 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들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젠틀이라는 계급이 되는데 그 젠틀인 계급을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이 사람이 중력이나 광학이나 빛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발견을 한 거, 이런 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만 본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요새 현대 과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현대 과학의 이러한 방법 어떤 거냐, 어떤 식으로 진리를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냐 하는 그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분이 근대 과학의 창시자를 만든 사람, 근대 과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 자, 이제 지금 뉴턴이 발명한 그 과학, 피직스, 물리학은 뭐냐면 운동역학이라고 그래요. 요새 말로 미케닉스라고 그래요. 본인이 이 프린키피아 서문에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물리학은 역학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미케닉스라고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미케닉스가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기계 수리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나 자전거 이런 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을 미케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움직임 이런 것을 그 안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 설명된다 이런 뜻에서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공리체계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근데 이제 말은 어려운데요. 이것이 그 과학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저게. 제가 이제 지금 물리학만 말씀드리는데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다른 무슨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행위를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뒤에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또 제가 경제학을 과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이제 후반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뉴턴의 이 방법을 모든 다른 분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학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으로써 그 학문이 새로 다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영어로는 로지, 사이언스 이렇게 부르게 됐고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학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 이런 것도 과학이고요. 예, 이해가 안 가시죠? 고고학은 한국에서는 인문계에서 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 과학은 90% 이상이 경험과학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했던 뭐 수학적으로 막 하는 것들 있죠. 요즘은 무슨 양자장론, 양자론, 상대성이론, 뭐 블랙홀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엄청 수학이 동원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당시에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턴이 그것만이 과학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들 그런 거를 그 원리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과학이 된다는 거를 말한 거예요. 이 프린키피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하는 대부분의 과학은 경험과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을 못한다 얘기하면은 과학의 10%를 내가 수학은 잘 못하기 때문에 과학의 10%를 포기한다는 말이지 나머지는 수학이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수학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뭐 생물학 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무슨 뭐 세포를 복제하고 막 하잖아요, 요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되게 엄청난 뉴스 나오거든데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런 과학이냐? 왜 걔를 과학이라고 부르냐? 그거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과학이라고. 그 다음에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이 한 말이에요. 오캄의 면도날. 오캄은 이제 13세기 이게 1200년대 영국에 살던 이제 성직자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면도날은 이게 면도할 때 쓰는 그 면도날이고요. 예, 뭐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는 진정한 프린키피아가 아니다, 원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그 단순한 것일수록 더 진실에 가깝고 원리에 가깝다 하는. 그 전까지는 이것도 되게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게 문제였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서로 돌고 있잖아요. 서로 돌고 있어요, 사실. 이제 달만 도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근데 이제, 하여튼 달이 돌고 있는데, 그거를 프랑스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나 다른 과학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우주 공간에 무슨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물질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 물질들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로 보텍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시냇물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 있죠. 그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볼텍스가 소용돌이죠. 그래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체들이 있어서 얘가 이게 묻어가지고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도 설명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뭘 우리가 도입해야 되냐면은 우주 안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떤 물체가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도 사는데 무슨 우리 사회 현상 같은 것도 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막 그러죠. 법정에서도 그렇고 무슨 텔레비 보면 정치가들이 서로 싸울 때도 서로 다 무슨 논리를 대고 이렇게 이유를 대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이제 이런저런 뭔가 많다.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야기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걔는 아닐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뉴턴이 얘기한 게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뉴턴을 공격을 했냐면 달하고 해가 서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다.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힘을 가하려면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이지 않는 물질도 나중에 이제 에테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걔를 통해서 이렇게 매질이라고 그래요. 또 어려운 말로. 그걸 통해서 힘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물병을 내가 여기다 놓고 움직이려면은 여기서 바람을 불거나 아니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 물병에 힘을 가할 수가 없다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뉴턴이 이 물병하고 저하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은 그거는 마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마술사들이 장풍이라고 할까? 마술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마법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뉴턴이 답답하니까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 자연현상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처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그러면은 타워 한계도도 돌고 달하고 다른 행성과 뭐 모든 것들이 그 목성을 도는 위성까지도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든 행성들도 똑같이 다 설명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면 그만이지. 그러면 그 중력, 보이지 않는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은 왜 필요하냐?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왜라고 한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이론이라고 하죠. 이 이론이 그 원리가 현상을 설명하고 또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그 이론을 만들고 해서 서로 자체 만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되지 그 바깥에 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어렵죠, 이거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알라낸 원리를 연역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태양계 안에만 그 당시에는 뭐 행성이 몇 개 안 알려져 있으니까 수금지화 목토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래 또 목성에는 갈릴레이가 발견했듯이 4개의 위성이 돌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발견될 뭐가 이제 뭐 나중에 천왕성도 발견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그 뉴턴의 이 중력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아내고 본 거거든요. 또 태양 말고 다른 별 주변에도 행성들이 돌고 있을 텐데 걔도 똑같이 작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연역적으로 적용해서 점점 더 다양한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과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뉴턴이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 뉴턴을 과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제 아까 되게 어려운 게 이제 공리체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워요. 네,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우는데 제대로 안 배워요. 제대로 안 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시간은 배우는 거는 대부분 이제 평면기하학이고요. 그게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기하원론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건데, 그런 거에 이제 기반이 되는 왜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의 방법, 이런 것은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학자 되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예전에 다 연구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더 나올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배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공리체계라는 거는 어렵게 새로 만들어낸 뭐 이상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냥 인간이면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어떤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체계는 공리라는 게 있고요. 공리를 주춧돌로 삼고 그다음에 정리라는 거를 기둥이나 뭐 석가래나 이런 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성 이론 이러잖아요. 그 이론이라는 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제 뭐학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리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항상 참인 거, 항상 참인 말, 항상 참인 문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아,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정리는 뭐냐면은 일단 명제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이제 명제는 예를 들면은 사람은 동물이다. 이게 문장이잖아요. 사람은 동물이다. 자,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명제인 거죠. 자, 이는 홀수다. 아니, 명제예요, 아니에요? 그죠?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저 초등학생들 어려운데. 자, 예를 들면 이거 볼까요? 우리가 저 논어에 이제 나오는 말이죠.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한가? 즐겁다. 이게 참이 명제예요, 일단. 왜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거 싫어. 저는 공부하는 거 싫은데. 즐겁지 않은데요? 배우는 거 즐겁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닌 거죠. 자, 아시아 대륙은 화성에 있다. 예, 이거는 명제이죠. 근데 참이죠. 거짓이죠. 예. 거짓이지만은 얘는 명제인 거예요. 그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 대상이 되는 거는 명제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대상이 안 돼요. 예, 우리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명제 중에서 참으로 증명이 된 거, 이게 중요해요. 증명이 된 거, 그것을 정리라고 그래요. 이 정리는 우리가 집안에 자기 방을 이제 정리정돈하는 정리가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정해진 이치, 정해진 이치, 정해진 이치라.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거는 이런 정리고요. 가지런할 정자를 써, 가지런하게 이제 하는 걸 정리라고. 제 생각에는 가지런하게 다스린다 이런 뜻. 자, 그래서 공리는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이 참인 거 그런 게 있겠어요, 세상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아낸 사람들을 우리가 위대한 과학자, 뭐 수학자, 위대한 학자, 뭐 경제학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이 공리를 찾아낸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노벨상은 뭐 수학, 과학을 막 이렇게 잘하고 뭐 어디 올림피아드 나가고 뭐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공리를 찾아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공리는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가 다른 동네에서는 우리가 라틴어로는 프린키피아, 그 영어로는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해요.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은 보통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물리학, 화학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물리학자들 무슨 법칙이 있잖아요. 그 뉴턴도 그 법칙 3가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이 요거를 가지고 사고하고 실험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인 거고요. 그거를 근데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뭐 일상생활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얘기 알아듣죠. 근데 뭐 쓸데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다. 수업 시간이라는 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뭘 가르치죠, 여기서? 거짓을 가르치진 않잖아요. 다 참을 가르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공리하고 정리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난리지라고 불러요. 지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지식을 배우잖아요. 근데 지식은 이런 식의 지식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했던 무슨 장학 퀴즈나 요새도 하죠, EBS에서. 그런데 나가서 뭐 이렇게 번쩍번쩍 뭐 눌러가지고 다 아는 거. 너 이 사람 되게 지식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식이 아니고 이거를 지식이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공리체계로 설명이 되면 다시 집을 지었는 거예요. 막 무슨 재료들이 막 있었는데 공리체계라는 사고 방식으로 집을 지으면은 그 현상은 구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이제 종교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구원. 구제됐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 구제된 게 평면기하학.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평면의 도형들을 배우는 평면기하학이라는 게 이제 뭐 6,000년 전에 뭐 이집트 문명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들이 유클리드가 기하원론이라는 책을 공리체계로 구성을 하면서 구원이 됐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00년 전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도 공리체계로 다시 이 역법, 우리가 달력을 만드는 방법, 천체 운행을, 태양계 천체 운행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원했고, 또 몇백 년 후에, 한참 후에 프랑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철학의 원리라는 해서 철학을 구원했는데요. 그래서 이 철학의 원리는 여기에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과학의 원리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철학하면은 이상하게 이제 전통이 유교 전통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철학은 영어의 필로소피는 그런 게 아니고 필러스라는 게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그걸 구원했고 실제로 이 데카르트의 책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 사람의 저수를 다 모아놓은 게 제일 중요한 책이 이제 방법서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어로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냥 방법 서설이 한 500페이지 되는데 한국에는 한 5, 60페이지 정도만 번역돼서 소개돼요. 철학 시간이나 우리 윤리 시간에 이렇게 학교에서 그것만 배워요. 뒤에는 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테르가 있는데 소용돌이가 생겨서 천체들이 이렇게 돌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나머지 450페이지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철학의 그게 이제 나머지가 아니죠, 그죠? 50페이지는 우리가 익숙한 철학이고요. 소실 일제시대 때부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데칸쇼 철학이라고 해서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워에서 데칸쇼 철학이라는 그게 철학이 우리가 사고하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참고가 되는 말, 격언 이런 게 아니고 과학이에요, 과학. 그 다음에 얼마 후에 20년, 30년 후에 이제 뉴턴이 여기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여기다 자연 빼고 수학을 빼면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순서를 바꿨어요. 이렇게 라틴어로는 이상하게 라틴어는 좀 바꿔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받아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데카르트가 한 아까 에테르가 존재하고 소용돌이가 있어서 천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뉴턴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비꿔가지고 한 건데. 자, 그래도 어쨌든 뉴턴은 공리체계를 이렇게 이런 전통을 이제 알아낸 거죠. 알아챈 거죠.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본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성공적이었거든요. 이 중력,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되게 성공적이어서
아, 요렇게 학문을 정립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게 공리하고 정리, 뭐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공리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지를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정의가 있고요. 공리에는 상식이 있고, 이 상식도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사는 상식이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생활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같은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A, 이렇게 써주면 쉬워요. A는 B면은 뭐, A가 B고, 그 다음에 A가 C면은 B는 C다. 이런 거예요. 같은 게 있는데,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은데, 그러면은 얘가 같으면은, 얘하고 얘가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얘하고 얘가 같은데,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도 같다. 이게 다 같잖아요. 이게, 이런 것, 여기 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거 보세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당연하죠, 이거는. 이런 것들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안 하지 않아도 참인 거잖아요. 이런 걸 공리로. 이게, 예, 마이크가. 예,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준인데요. 이 공리 중에 공준이라는 건데,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한 변이 길이가 주어졌을 때 저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려보세요 하는 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 원론의 첫 번째고, 이거 중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는 내용. 그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앞에 있던 정의, 공준 이런 것들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세 개가 변이 같다. 그러므로 정삼각형이다 하고 증명 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QED 이렇게. 퀀텀 일렉트로 다이내믹스가 아니고, 이것이 보여져야 될 것이다. 이것이 is demonstrate 보여져야 될 것이다. 우리는 증명 끝 이렇게 써놓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그 명제가 참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럼 걔가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명제 1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참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정리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유클리드 기하 원론이 나머지 다 몇백 개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공리와 정리들을 사용해서 중학교 때 배우는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저거를 증명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요변의 제곱하고 요변의 제곱을 더하면 요변의 제곱이 되는 걸 증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거를 어떻게 해? 근데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조선이라는 이렇게 그어가지고요. 결국 이러저러한 아까 공리와 정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걸 증명하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같다. 는 걸 증명해요. 닮음이 아니고 서로 완전히 같다. 그러면은 요거의 면적이 요거의 면적의 절반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더하고 요거랑 뭐 같고 이렇게 돼 가지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한 거가 요거 두 개 더한 것 같아. 저걸 증명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증명하는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는 그 유클리드 기하 원론에 이제 나온 것이고, 지금까지 이거를 증명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150개 정도 될 거예요. 작년에도 무슨 미국 여고생들이 하나 뭐 발견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이고요. 요것이 이런 식으로 기하학을 공리체계로 재구성했다 이거예요. 새로 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으로써 기하학이 구원되었고, 예, 그거를 우리가 힘들게 배우는 거죠. 중학교 때. 예, 이렇게 해서 요 회색하고 요거랑 같고요. 요 노란색하고 요거랑 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뉴턴도 요거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의 책 프린키피아에다가 이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우주에 두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상수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저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뉴턴은 이거를 발견한 게 아니고 이걸 증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뉴턴은 공리체계를 해서 쭉쭉 넘어가면요. 예, 뉴턴이 첫 번째 받아들인 건 뭐냐면은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기의 운동 상태를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리나 명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오카메 멘돈날처럼 제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갈릴레오인데 갈릴레오가 사고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공을 여기서 굴러 떨어뜨리면은 쭈르르 오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느려지다가 다시 쓰겠죠. 네? 자동차 했다가 다시 쓰다가 또 다시 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고 실험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낮춰봐요. 이렇게 각도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같은 높이까지 가서 쓰겠죠. 근데 여기서 얼마큼 더 멀어졌죠. 위에보다. 더 멀리 갔죠. 이 각도를 점점 작게 해요. 그래서 평평하게까지 하면은 얘는 이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자, 이해 가세요? 이렇게 갔다가 서는데 이 각도를 더 높이면 이렇게 갔다가 이 높이까지 올라가서 서는데 각도가 이렇게 죽으면은 더 멀리 가서 쓴다고요. 그리고 이거 점점 이렇게 각도를 줄여 나가면 얘가 점점 멀리 갈 거 아니에요. 멀리까지. 그래서 무한대로 이렇게 평평하면 얘는 무한대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가는 속도가 그냥 그 속도로 무한대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관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지해 있다.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컵에다가 종이를 위에다 놓고 동전을 놓고 있다가 이 종이를 탁 치면은 어떻게 종이는 확 나가고 동전은 컵 안으로 똑 떨어지죠. 그건 뭐냐면은 동전은 정지해 있으니까 얘는 정지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관성이에요. 네. 관성의 법칙은 그냥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인 거죠. 프린키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갈릴레오가 실험을 하고 뭐 데카르트 책에도 적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뉴턴이 받아들였어요. 네. 거인의 어깨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거인의 어깨가 갈릴레오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의 거를 관성을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갈릴레이가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큰 공하고 작은 공을 동시에 딱 떨어뜨렸더니 마지막에 쭉 떨어져서 바닥에 한꺼번에 땅 하고 닿더라 하는 거 실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험하진 않았대요. 이게 그 갈릴레오 책에 보면 요 두 개를 되게 가느다랗고 강력한 실로 묶어놔요. 그리고 떨어뜨려요. 그럼 만약에 당시 사람들은 이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고 실험하는 거예요. 둘을 묶었어요.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밑으로 더 빨리 내려간다면 내려가겠죠. 그럼 얘가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여기 가느다란 실로 연결해 놓으면 얘를 잡아당기겠죠.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효과가 서로 막 하다가 보면은 어때야 하면 되냐면 같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 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일종의 좀 해서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고 얘의 물질이 얘가 깃털이건 얘가 쇠공이건 똑같이 떨어지고 그 중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하는 힘에 관한 그 무게랄까 아니면 질량이라고 하는데 질량은 그런 거 물질의 구성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요. 물질의 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이것도 이제 실험을 했는지 뭐 알 소리는 없는데 이 물체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간 거리가 1초 동안 간 거리가 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 떨어진 물체의 법칙이라고 해요. 네, 낙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뉴턴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인의 어깨예요, 이것도. 여기서 거인은 그럼 갈릴레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천체를 관측해서 행성들을 관측해서 행성들이 운동하는 법칙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초점에 놓은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 하고 원 궤도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찌그러진 원을 돈다.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이 태양하고 행성을 잇는 선이 훑고 지나간 면적은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똑같다. 한 달 동안에 요만큼 했으면 가까울 때는 더 많이 돈다. 이거 두 번째. 이걸 면적 속도.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해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좀 복잡한데 행성들의 그 태양으로부터의 그 장반경 거리하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 한 바퀴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곱을 하면은 그 궤도, 그러니까는 거리,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냈다고요. 이거는 평생 알아낸 거예요, 케플러가. 계산만 하는 것만 해도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뉴턴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뭐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겪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게 없잖아요. 수학같이 우리 뭐 아까 A는 B와 같고 B하고 C가 같으면 A하고 C가 같다, 이런 거를 생각해낸 게 없잖아요. 이게 일상적으로 겪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법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프린키피아로 삼았다는 거예요, 뉴턴이. 자, 그래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뉴턴 원본이고요. 거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걸 한번 잘 보세요. 여기도 있고. 뭐 저거는 나중에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똑같이 유클리드가 했듯이 뉴턴도 정의를 해요. 아까 이제 사실 유클리드는 점은 뭐다, 선은 뭐고, 뭐 이런 걸 앞에 정의를 했거든요. 아까 여기 질량부터 나와요. 이제 라틴어 원문에는 물질의 양은 밀도와 부피를 곱한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운동량, 아까 이제 관성의 법칙 이해할 때 이제 관련인데, 운동량은 물체의 속도와 질량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관성이란 뭐다?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관성은 이런 거고, 외력이라는 거는 요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고 정의를 해요. 구심력은 이렇게 줄에다가 돌 매달아서 던질 때 이 돌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작용하는데 걔를 붙들어매는 힘이에요. 그런 거를 하여튼 그런 거를 구심력이라고 한다. 이런 걸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공준에 해당하는 거, 노벨상 준다고 한 거, 그거를 이제 세 개를 뉴턴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물리학자들은 프린키피아를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 이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선배들이 한 거, 거인의 어깨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뉴턴에 이제 발견해낸 건 이거죠. F는 ma.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네, 거꾸로 이제 힘을 준 만큼 가속이 된다는 말이죠. 그 비례 상수가 m이라는 거죠. 질량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애매한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제가 이걸 가만히 있다가 얘를 밀면 얘가 움직이겠죠. 그럼 저도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저걸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나 싶었는데, 이제 제가 캠브리지 가보니까 거기 이제 보트 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 보트에서 이렇게 건너뛸 때 내가 일로 건너가면 보트가 절로 밀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서서 이제 착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인 게 이제 수학의 원리들.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의 합력.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이러한 힘과 이러한 힘으로 잡아당기면은 뒤에 합력은 이 평행사변을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의 힘으로 작용한다 하는 거. 아까 이 그림은 원고에서 보셨죠? 여기 있죠. 저기 있죠. 이 그림 조금 있을 때 나오니까. 자, 빨리빨리 해서.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증명해야 되는 명제가 이제 이런 거죠.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제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자, 또 물체가 A에 있다가 B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얘 외력 아까 정의했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죠. 단위 시간,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왔으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건드리지 않으면 여기까지 간다고요. 근데 이제 외력이 작용하면, 그 외력은 이 해에서 작용하는 중력이죠. 해가 90력을 작용한다고 얘기해요. 90력다가 정의했고요. 어떻게 가냐면은 요거와 요거의 합이 되는 대각선 방향,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이 아니지, 요거지. 요거 삼각형의 면적이 어때요? 같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밑변은 공통이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똑같잖아요. 그게 평행사변형이잖아요. 면적이 같대요. 면적이 같은 거 뭐예요? 아까 케플러가 뭐라고 했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훑고 지나가 면적이 같고 하다. 이게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그거를 수학으로 이렇게 해서, 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요만큼은 요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시간 동안에, T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사과가 여기서 놓으면 떨어지듯이 여기 달이 있다가 떨어진 거 이만큼. 그거는 아까 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레이가 발견한 법칙이죠. 여기 이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 만큼 떨어지고, 얘는 그냥 놔두면은 속도가 그냥 밖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관성 때문에 이만큼 갔겠죠. 단위 시간 t 동안에 vt로 갔겠죠. 그래서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가 알려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거, 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쓰고 뭐 관성의 법칙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 아까 삼각형의 면적을,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적어 놓고 케플러가 발견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의 그 삼각형의 면적을 적어 놓고 얘를 같으니까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를 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만큼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F는 ma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뉴턴의 법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알고 싶으니까 힘에 대해서 이렇게 풀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요거는 쉬워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숫자고, 얘는 질량인데 변하지 않은 상수고, 요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훑고 지나간 면적. 얘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케플러가. 그러니까 얘 전체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 얘는 이 아까 그 기하학적인 길이들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요것만 떼어내서 이렇게 적고 나머지를 적으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타원 궤도라고 했는데, 타원에 통경이라는 값이 돼요. 타원이 주어지면 그 통경 값은 그냥 상수거든요. 얘가 화성이 해의 궤도를 이렇게 돌면 그때 한 초점에 해가 있죠. 그러면 그 해를 수직으로 나누는 선분 길이, 그걸 통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화성이 여기 있든 어디 있든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주어진 값이에요. 얘는 상수예요. 그래서 주어진 천체에 대해서 상수. 그러니까 얘만 남는데, 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S가 이제 선이고 해고, 저기 P가 플라넷, 행성이죠. 그 사이에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해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이 밑에 있죠. 1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반비례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증명 끝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뉴턴이 엄청나게 그 프리키피아에 세심하게 증명을 한 부분, 요 부분 증명한 거예요. 요게 통경이랑 같다는 거를 엄청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행성 궤도는 타원만 있는데, 실제로는 원도 될 수 있고, 그죠? 원도 타원의 일종인데, 원도 될 수 있고, 타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물선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쌍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 예, 그런 경우에도 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 얘가 이거 통경과 같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턴 프린키피아 1권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데 사용된 그림이 이렇게 아까 책에 나왔었어요. 요필 원고에. 이게 나중에 영국, 지금은 아니지만은 영국 파운드화에 들어있고요. 예, 이런 이제 원뿔이죠. 원뿔의 기하학을 써가지고 했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R을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를 증명 끝한 거고요. 그래서 제 책에는 이렇게 유레카라고. 저도 이거 해보고 재밌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이제 한 4년 됐나 벌써 4년 전에 수능 문제로 나왔었죠. 예, 껍질 정리라는 거예요. 쉘 티어렘에서 껍질 정리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해의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이게 국어 문제였거든요. 제가 안 냈어요. 참고로 저 안 냈어요. 마침 제가 책에는 이 내용을 안 썼는데 나와가지고 이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균일한 물질이 이렇게 껍질처럼 달걀 껍질처럼 이렇게 구 모양인데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물질이 중력을 작용할 텐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을 작용한다면 그 다른 물체에 작용하겠죠. 그 물체가 이 안에 가에 위치해 있으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은 이 모든 물체가 저 중심 그 공껍질의 중심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그러니까 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껍질 정리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대학교 물리학 시간에 이제 적분으로 그냥 증명하게 돼 있는데 뉴턴은 정말로 똑똑한 방법으로 이걸 증명했어요. 근데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힌 방법인데 증명을 설명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거를. 뉴턴이 참인 걸 증명한 정리예요. 껍질 정리. 자, 이렇게 껍질로 돼 있는 물질은 중심에 있는, 다 중심에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중력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껍질이 어떤 공 껍질이 아니고 이렇게 차 있는 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짧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이 껍질들이 쭉 있을 텐데 걔가 여기 있는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돼요? 얘도 요 중심에 모여 있고 얘도 요 중심에 모여 있고 얘도 중심에 모여 있으니까 이 전체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이 전체가 중심에 모여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고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겠죠? 그렇죠? 응? 뭐 그거를 되게 어렵게 써놓고 증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이해해요.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받아들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공이 다 차 있고 진흙덩어리, 진흙으로 만들고 얘도 진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얘는 지구고 얘는 달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안에는 다 밀도가 뭐 균일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거리에 이만큼은 다 균일하게 이렇게 껍질로 돼 있으면 되는데 그 얘끼리는 어떤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요 한 점, 여기 있는 한 점에 얘가 작용하는 힘은 아까 방금 했듯이 여기를 다 껍질로 이렇게 잘게 나눠서 각각을 다 더해보면은 껍질 정리에 의해서 얘 전체가 요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리고 거리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걸로. 그죠? 이렇게. 근데 껍질 정리해서 여기 있는 물질은 얘에 의해서 얘가 여기 한 점에 모여 있고 거리에 이만큼 뭐 떨어져 있는 것만큼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은 어떨까? 다른 점은? 근데 이제 하나 더 있다. 여기서 거꾸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뉴턴의 세 번째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요 힘이 얘가 당기면 얘도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아까 당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죠.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얘를 당기는 거를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죠.
요 전에는 요 점이 그랬는데 다른 점들이 또 다 이렇게 땡기고 있다고요. 그럼 얘를 껍질로 다 나눠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껍질도 여기 중심에 있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거의 합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점으로 가고 얘도 점으로 갔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인데 여기에 이제 그 라틴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물질들의 이 껍질들, 여기에 껍질들, 이게 중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틴어 단어로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려면은 우리가 더하면 안 되고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껍질들의 다 합친 질량이 m이고, 큰 m이고, 이쪽에 있는 전체의 껍질들 다 합한 게 작은 m이다. 그 두 개를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곱한 값에 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출판 안 된 책인데, 이렇게 다 껍질들 다 더하면 마지막에는 요 두 개, 여기도 이제 요건 아까 이제 이쪽에서 이쪽 방향이고, 요건 저쪽에서 이쪽 방향이고 하면은 마지막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게 돼 있죠. 이것도 유레카죠. 증명 끝이라고 하지만 유레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비례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퀄로 만들려면 여기다 비례상수라는 걸 곱해주면 돼요. G라는 이게 뉴턴 중력 상수예요. 이걸 곱해주면 이 힘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해놓고 뭘 했냐면은, 자, 그러면은 사과가 여기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힘하고 저 달에 이제 지구 반경의 60배만큼, 지구 직경의 60배인가? 60배만큼 떨어져 있는 그 달이 떨어지는 양을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게 같을 거냐?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사과한테 지구가 작용하는 힘하고 그 달에 작용하는 힘이 같아서 이만큼 떨어지면은 얘가 딱딱딱 해서 돌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게 똑같다는 거를 증명했어요. 거꾸로.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행성들하고 해 사이에도 그렇게 또 계산해보고, 마지막으로 목성 둘레를 도는 위성들이 4개가 발견돼 있었는데, 걔한테 해가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돼야지 얘들이 그 해의 힘에서 힘에 의해서 목성에서도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을지, 이거 계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모든 우주에서 이 법칙이, 중력 법칙이 들어맞는구나 하는 거를 증명했다고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증명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중력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만유, 이게 어렵죠. 한자로 쓰니까. 온갖 때에 다 존재하는 끌어당기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Universal Law of Gravitation. 그래비테이션은 이게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뜻이고, 유니버설이니까 우주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책 3권에 끝에 딱 해놓고 증명 끝에 그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뉴턴의 중력은 이렇게 해서 사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사과하고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사과가 떨어지는 거하고 달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를 연상을 해야 됐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뉴턴이 아까처럼 이제 기하 원론이나 알마게스트나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나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뉴턴의 이제 감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야를 다 새로 써요. 이렇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에티카라는 하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죠. 이게 1776년 미국 독립한 해고, 그래서 이때가 되게 중요한 해예요. 1776년이 100년 후잖아요. 지금 아까 뉴턴이 기적의 해가 1666년인데 거기서 한 110년 후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칸트는 또 이런 거 쓰고, 뭐 여기 보면 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언 명령이라는 건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으로 그런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그렇게 했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공리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건 현대 철학자들 중에 락강이라는 사람도 있고 프로이트라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누가 생각하냐?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나는 누구냐? 해서 해보니까 나는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뭐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가 있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락강이 또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럼 이 말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 나는 그러면은 이제 칸트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도덕이란 뭐냐 이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 해서 예,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제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이제 생선무법이라는 거 그거에 이제 그 공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회로를 뇌에 장착하고서 태어난다. 사람의 어린애가 이제 관찰한 거죠. 어린애가 어떻게 말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 봤더니 아, 도저히 이거는 증명이 되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참이더라. 네, 그랬더니 이제 요새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한 말씀 하셔야죠, 여기서. 그래, 사람의 이제 뇌정하는데 그거를 제가 인공지능이 흉내낸다고? 챗 GPT가 흉내낸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내 말이 틀린 거야. 사람이 아니고 다른 기계도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저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지질학에서도 지사학의 법칙 해가지고 있고, 고고학에서도 있고, 이런 그 공리들, 프린키피아들이 딱 있다고. 화학에도 쫙 있어요. 아주 옛날에 아보가드로 법칙부터 보일샤르 법칙에서 쭉쭉쭉 게이리 시작했님에서 요새까지. 그래서 이러한 공리 체계는 학문이라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사이언스나 로지가 붙는 거고 뭐뭐 학이라고 붙인 거는 일본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학술이라고 각각 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학 하면은 과학이고 뭐뭐 술 하면 기술이라고 이해를 번역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런 뭐에다가 학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아까 공리 체계를 도입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학자가 공리라는 걸 발견해냈느냐, 그거 보편적이냐, 뭐 시간적으로도 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확립돼 있으면 학이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뉴턴의 법칙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를 증명을 했던 거고 그 증명은 뉴턴이 발견한 공리들의 기초에서 그걸 증명을 통해서 정리들을 해서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라는 게 뭐고 과학은 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뭐 단순한 것이 참이다. 뭐 이런 저런 말씀들을 아까 드렸죠. 어려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공리 체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은 우주라는 위대한 책에 적혀 있는데 그 언어는 수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모르면 우주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도 이해 못하고 미궁 속을 헤맬 것이다. 근데 저게 말하는 철학은 과학이고요. 여기에 말하는 그 수학은 물론 여기에 이제 삼각형 원 뭐 이런 기하학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공리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또 배웠거나 한 것이 이거 어렵고 다 짜증나고 이랬겠지만은 저도 그랬듯이 사실은 거기서 배워야 될 거는 이 공리 체계라는 게 뭐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게 방식이 뭐다 하는 거를 알면 되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정말 머리가 좋고 이렇게 머리 많이 써야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시간이 들지.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 친다고 시간을 제한해 놓고 거기서 시험을 치니까는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모든 공리와 정리는 우리가 발견하고 증명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투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그거를 사람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 과학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뭐랄까, 관점?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선배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중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아니면은 뉴턴이 발견한 기하학들을 사례대로 쓴 거예요? 아, 프린키피아는 그 뉴턴의 선배 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되게 수학적이 어려워서 이제 학생이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뭘 설명한 거냐면 그 중력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근데 그 증명 방법을 기하학이나 이 수학이나 뭐 이런 걸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증명. 그게 이제 되게 힘든데 증명하는 거는 말로는 되게 할 수 있죠. 그죠? 뭐 우리가 뭐 법정에서도 증명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데몬스트레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뉴턴의 책은 그걸 증명하느라고 3권이나 되는 두꺼운 책으로 썼다는 거죠. 문산초등학교 조세입니다. 여기 과학자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과학자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 아무래도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명제는 아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본인은 누가 제일 좋아요? 예? 아, 뉴턴이라고요? 서운한데? 여기도 있는데, 과학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주에서 가장 센 중력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주에서 제일 센 중력을 가진 거는 아까 보면은 질량이 제일 크거나 아주 크거나 아니면 거리가 가깝거나 하면은 커지는 건데 거리가 가까우려면은 그 질량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어야 될 거고 그럼 블랙홀이겠죠. 그죠? 블랙홀은 아주 조그만데 해만한 해보다 더 큰 질량이 모여 있는 거니까 아니면 좀 넓게 퍼져 있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은하단 은하 이런 거가 굉장히 크겠죠. 질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질량이 클수록 비례한다는 거는 클수록 커지는 거고 반비례한다는 거는 클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거리에 반비례한다니까 거리가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물체 사이에 거리가 작아질수록 커지고 이게 각각이 무거울수록 많을수록 커지니까 그 중력이 커지려면은 가까이 막 모여 있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좀 안 있어도 이 위에 질량이 엄청 크면 되니까. 개인초등학교 1학년 교공학입니다. 중력은 어디서 발생해요? 중력은 어디서 발생하냐고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 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중력이 왜 발생하느냐라고는 질문이잖아요. 아까 어딨지? 여기 있다. 과학은 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만 설명하면 된다.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어떻게만 설명하면 되지. 그게 왜 그렇게 돼요? 라고 설명하면 할 필요는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걸 왜냐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대영입니다. 오늘 1시간 반 정도 지금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결국은 프린키피아로 읽어버린 중력은 프린키피아 의미가 네. 정말 선배거든요. 네. 책 이름인지
네. 아니면 어떤 뭐 라틴어를 합성한 의미인지 네. 그걸 어디서 갖다 쓴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오늘 총 강의를 제가 좀 제 머릿속 다른 데 정리해 보면 뭐 자연 철학을 수학적 원리로 해석해 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보면. 네. 그 프린키피아라는 의미를 그 단순한 책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남발 뜻이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책 제목입니다. 이거는. 남발 뜻이 없고요. 예, 아주 뜻이 있죠, 당연히. 뉴턴의 책 제목이 아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 라틴어로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필로소피에 나투랄리스. 그래서 네이처, 자연, 라틴어는 뒤에서 수식해요. 자연의 철학, 수학적 원리. 그래서 이 프린키피아는 원리라는 단어고요. 네, 그래서 이 책, 원리라고 불리는 책이 3개가 있어요. 그 데카르트의 원리가 있고, 뉴턴의 원리가 있고, 화이트헤드의 원리가 있어요.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고, 여기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고, 화이트헤드는 수학의 원리예요. 결국은 자연철학을 수학적 원리로 해석해낸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밝혀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철학은 요새 말로 하면 과학이고요. 과학의 원리인 거죠. 과학의 원리를 자기가 발견한 원리를 설명한 거죠. 설명하는 방식이 공리체계로 이렇게 수학으로 네. 감사합니다.